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어젯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해당 주장은 운전자 진술일 뿐이라며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이었는데요.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쳤죠. 경찰 현장 조사에서 음주 혐의는 없었다고 하는데 시내버스를 오랫동안 운전했다는 가해 차량 운전자는 100% 급발진이다.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지만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져야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7월 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 오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윈다우드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은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새롬의 세상맘사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죠. 영주시 의회 김병기 후반기 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 의원 엄마 김새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요즘 좀 이슈가 되는 게 그 기초의원 해외 연수 문제 계속해서 이제 지적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예, 서울 MBC에서 뭐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뭐 오래전부터 뭐 네. 이번뿐만 아니라 네. 뭐 몇 년 전,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인데, 네. 뭐 관광성 외유 아니냐, 뭐 보고서 부실 문제도 이렇게 짚었고 했는데, 자, 현직 시의원으로서 네. 이 문제 뭐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노란란이 계속 있는데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 이 보고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요. 항상 보고서에 성의가 있다 없다가, 그래서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네. 저도 이거 굉장히 하고 싶은 부분인데, 과천 같은 경우는요, 해외 연수 출장 갔다 오면은 본회의장, 그 큰 회의장에서 PPT 형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으로 갔는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다 하고 시의원이 직접 공개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과천시 의회에서는 네. 실제로 그렇게 네, 하고 한 적이 있다.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 유럽의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8박 10일 동안에 의원님 두 분 다녀오셔서는 해외 연수 관련해서 대시민 토론 보고회를 한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해외 연수는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가서 많은 거 그 의원들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서 보고 온 게 각자 느낀 것도 다 다른데, 이거를 시민들에게 전달을 한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제대로 잘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시의원들의 이 해외 연수가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까? 두 번 있는 겁니까? 한 번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그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내에서 뭐 쪼개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자부담을 좀 많이 해서 뭐 한 번을 가도 좀 더 정말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다른 걸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안동시의회 식으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예요? 제가 1년에? 예산 금액이 지금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지 정확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뭐 예산이 뭐 200이다, 300이다 그러면 네. 그걸 쪼개서 3번, 4번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의원 개인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의원 거고. 개인이 아니고 의회 내에서 이제 충분히 논의가 있지요. 이거는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해외 연수를 꼭 그 안동시 의회 같은 경우는 단체로 가게 되는 겁니까? 여야 의원 같이. 단체로 같이 가는 간 적도 거예요? 있고요. 아니면? 나눠서 간 적도 있고요. 또 의원들이 만약에 원하면은 뭐 개별로 다른 뭐 몇 명이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좀 추세가 정말로 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그 주제를 내서 저는 민주당이다 보니까 민주당 기초의원 전체 카톡방에 띄워서 의의가 있는 같은 뜻을 가는 사람들에게 모여서 여러 개의 시군구가 합쳐서 같이 가는 형식도 있습니다. 예. 상당히 뭐 자율적으로 가는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좀 더 준비해서 네, 얘기를 좀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고.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우리나라 합산 출산율이 0.72로 떨어졌죠. 그중에서 서울시는 0.59를 기록했습니다. 2명이 결혼해도 1명을 낳지 못하고 0.5명을 낳는다는 뜻인데요. 인구 전문가는 이렇게 간다면 멸종의 길에 들어선다고 얘기를 단언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 위기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북은 저출산 정쟁을 각오로 정책과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갈수록 악화만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출산 장려 정책으로 돈을 주는 건데요. 예. 현금 1억 주면 애 낳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이 많습니다. 이 출산 육아나 육아휴직 제도로 편하게 쓰기 어려운 실정이 굉장히 큰 원인이고요. 무턱대고 1억 주고 애 낳으라 해봐라 무슨 소용 있냐. 뭐 인식 개선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세금 낭비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애를 낳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애를 키우기 힘든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이게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네.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냐. 네. 그 돈 문제가 아니다. 네. 사실은 환경, 육아 환경 문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아까 뭐 1억 주면은 애 낳겠냐 그런 질문.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억 주면 예전에 낳겠냐. 있는데. 허모 후보가 그때 허경. 네, 허경영.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인천도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인천도 생애 전주에 나서 1억을 주긴 해요. 벌써 주긴 그렇죠? 하지만 네. 하지만 한 그게- 20년 나눠서 이렇게.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은 게 세대별로 현재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나이대가 뭐 20대, 30대 정도 보잖아요. 뭐 40대는 낳기는 하지만 20, 30대는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1억 준다고 해서 아우 나 그럼 애 낳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런데 세대별로 보면 지금 40대, 50대 그 이상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런 복지 정책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출산 맞아요. 지원금이라는 게 네. 전혀 없다 보니까 1억 준다면 낳겠는데 이렇게 맞아요. 세대별로 좀 생각이 좀 근데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 끼를 먹어도 그냥 막 김밥에 라면이랑 정말 맛있는 오마카세를 하나요? 네. 뭐 그런 걸 한 끼를 먹겠다 이러한 세대잖아요, 사실. 그래서 급격하게 바뀌는 이 세대에 맞춰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만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자, 해마다 우리 정부가 저출산에 쏟아붓는 예산 상당히 많다는 거 다들 알고 네. 계실 겁니다. 예. 자,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요. 예. 2006년부터 저출산 예산 돈이 잡혔는데 이 돈이 380조입니다. 2006년부터 네. 2023년까지 네. 한 17년, 18년 네. 동안 380조 원을 쏟아부었다. 네. 그동안. 그런데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은 1.13명에서 0.72로 급감했습니다. 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나 찾아보니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출산 지원금, 산모 지원, 뭐 아이 보육 및 돌봄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총망라되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전문가들은 저출산 예산의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제대로 재배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저하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환경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가 근무 환경을 포괄하는 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남성, 여성에 따라서 좀 출산을 주저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남성 같은 경우는 높은 집값, 뭐 경제적 부담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학교 나오고 한 다음에 현모양처 돼야지란 말을 듣고 살았는데 요즘은 학교 나오면 직장을 가져야지 그렇죠. 여자는 평생 일을 해야 돼라는 말을 듣고 살아온 세대거든요. 여성분들은 경력 단절 우려와 일, 육아 병행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입장차가 있군요. 그러니까 네. 남성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으세요 하면 돈 문제, 살기 힘들잖아요. 경제적 부담 이런 이유를 네. 첫순을 꼽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떻게 키우느냐. 육아 환경 문제 이거는 이제 제일 첫손에 꼽은 건데 네. 자, 이렇게 무조건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일하면서 아이를 낳고 또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게 가장 주 포인트인데요. 예. 2022년도에 예산이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이 48조 원인데 그 비중을 분석해 보니까 신혼부부 주택 지원 같은 그 주거 지원이 42.3% 거의 절반이고요. 주거 지원이 이렇게 많았어요. 네, 굉장히 많았고 42%. 예. 보육 지원이 23% 그다음 다른 거 등등등인데요. 예. 근데 이 주거 지원에 대한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예. 정부는 지원 정책으로 보지만은 사실 신혼부부의 입장, 저도 아직 30대이지만은 그 주변의 친구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대출 지원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갚아야 할 빚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거를 지원해준다 그래서 뭐 집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그랬기 때문에 이 저출산 예산 배분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이 주거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출산 지원책이냐 아니면 건설업 부양책이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 출생률이 지금 저하한데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아직도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한데요. 예. 그래서 대체 어떤 예산을 재분배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문가들은 1가정 양립 예산이 현재 전체의 3.6%인데 이걸 한 15%까지 늘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네. 이 말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시간제당 유연근무가 더 허용되고 아빠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돼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나라도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제 출산 지원 그 전체 예산 중에 1가정 양립 예산이 3.6% 정도인데 네. 이걸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걸 한 그렇죠. 15%까지 늘려야 된다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뭐 유연 근무제라든지 아빠 육아휴직 같은 거. 네. 현재 뭐 조금씩 이제 이게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더 획기적으로 늘어야 그렇죠. 된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저 안동시의 경우 그리고 경상북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안동시가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이 정말 낮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항목은 92개의 항목이 있고 예산은 650억 규모입니다. 사실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예산 비중은 자녀 수당과 보육 사업이 59%이고요.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지원, 뭐 아이 돌봄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안동시 저출산 정책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재배분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타 지자체랑 대동소이한 수당, 뭐 출산 장려, 돌봄 사업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절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미 정부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걸로는 안동시가 획기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안동시 공무원과 간내 사업체의 워킹맘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비중을 확고하게 확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저출산의 큰 원인이 그 출산의 기쁨보다는 아이 키우느라 포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다들 손꼽아 얘기하는데요. 예. 이 저출산 정책은 돈으로 지원하는 그 출산 장려금 못지않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 비중을 높여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워킹맘과 워킹데디가 직장에서 경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예. 그러야 하는 예산이 높여야 됩니다. 예. 그 도 같은 경우는 저출산 정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철원 경북지사는 인류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고 죽어가는 나라 살리는 저출생과 전쟁에서 이겨서 초일 국가로 나가겠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말은 했지만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렇게 네. 규정을 지었잖아요. 네. 예. 하지만
이게 좀 가능할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출산의 대책이 총 100개인데요. 예. 이것도 역시 돌봄과 주거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북도와 저출산 정책 역시 또한 일가 생활 균형에 대한 정책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지만 이철호 지사가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 말에 응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동시 그리고 경상북도 마찬가지로 뭐 예산은 많은데 일가정 양립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 지금 네. 강조를 해주셨고, 자 그리고 여성분들 이제 출산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경력 단절 아까도 네.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경력 단절 이 문제에 대한 뭔가 대안이 없을까요? 허은과 아나운서님 유능한 시간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능한 시간제, 유연 시간제는 들어봤는데 네, 그 유능 시간제는 못 들어봤는데. 유연한 시간제와 능동적 시간제를 합쳐서 요즘 신조어가 많은데 유능한 시간제. 네, 이게 일하면서도 아이를 편하게 돌볼 수 있게 해주는 직장 워킹맘, 워킹 데드를 위한 제도입니다. 예. 이제는 인구 절벽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절벽이라 표현을 합니다. 예. 출산 장려금 지원보다는 워킹맘 관련 정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워킹맘은 임신기에는 뭐 하루에 2시간 근무 시간 단축할 수도 있고요. 경북도 공무원은 아침 10시에 출근하고 4시에 퇴근을 보장하고 있고 뭐 육아휴직도 1년에서 2년까지 하고 정말 뭐 너무너무 좋은데 예. 이 제도를 현장에서 충분히 보장받고 눈치 보지 않을 수 있게 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나머지 직원들 내일까지 더 그렇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로 인력을 더 우리가 많이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일할 직원을 또 보충해서 뽑되 그 인건비는 우리 시나 도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 그런 금액을 줄이지 않아야 돼. 그러면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요. 그리고 아이를 가진 게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너무 마음 아픕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맘스 생각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반세기도 예측하지 못했고요. 실패했습니다. 학계 출산율이 6명을 웃돌던 1950년, 60년대 인구 정책 기억나십니까? 예.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서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로 출산을 억제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예. 불과 한 세대 이전인 1980년도에도 하나씩만 낳아도 3천이는 초만원이라는 식으로 저출산을 정책 기조로 강화했습니다. 반세기 한 세대도 예측하지 못하는 인구 정책의 결과 지금은 380조 원을 퍼부어도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몇 명을 낳자라는 그러한 말보다 당당한 출산 육아, 떳떳한 육아휴직, 든든한 직장 문화처럼 아이를 잘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데 모두를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출생 문제 몸소 우리 김세롬 의원이 느꼈던 그런 문제점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출생 정책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아 환경이 중요한 거다. 맞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돈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말씀 강조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수신 잘 싸.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명구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기초의회, 광역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있었는데요. 최근 영주시 의회에서도 후반기 의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자, 영주시 의회 김병기 후반기 의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병기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네, 고맙습니다. 제 9대 영주시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먼저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저는 먼저 저를 제9대 영주시 의회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영주시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사무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운영위원장과 의장을 지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안으로는 의원님들의 뜻을 한테 모으고 밖으로는 영주시의회가 시민의 대여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들의 수렴한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뜻을 실천하는 의회 시민이 더 행복한 영주를 만들어 드릴 것을 시민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영주시 의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국민의힘 소속이 몇 분이시죠? 의원님이? 예, 국민의힘 소속이 12명입니다. 12명이고 무소속도 있죠? 네, 두 명입니다. 무소속 2분이고 예. 민주당 소속은 없죠? 없습니다. 없죠. 이렇게 해서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영주시 의회인데 네. 자, 이제 어제부터 임기가 우리 의장님 시작이 됐고 어제 네. 임시회가 있었고요. 후반기 네.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또 위원장 선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결과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됐는지. 예,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시민행복위원회, 경기도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개 상임위로. 예,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을 구성할 때 각 위원님들의 전문 분야 상임위 각 초선과 재선의 적절한 배분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였습니다. 예. 의원님들의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서 구성한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한 최적의 구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숙 운영위원장님,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 유충상 경기도시위원장님, 심재현 윤리특별위원장님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상임위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자, 이번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무소속 2명의 의원이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2명의 의원이 신상 발언 후에 퇴장하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수당 독식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이 무소속 의원들의 불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에 그 의장으로서 의장으로서 선출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으로 시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무소속 의원, 우충무 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장단 이 등을 통해 더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부대 후반기 영주시의회 의정 활동을 해나가기면서 초반의 오해와 갈등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나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상호 존중하여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각 상임위 위원장이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김정숙 운영위원장, 우충무 예. 시민행복위원장,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 예. 심재현 윤리특위위원장. 예. 이 중에서 이제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이 이제 무소속이라고요. 무소속이죠. 예. 예. 이렇게 좀 배려를 좀 해주신 거네요. 그러면 무소속 예, 측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불만은 좀 사그라들었나요? 그러면? 예, 많이 사그라들었죠. 예. 역대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예. 이번에 의원 구성을 하면서 무소속도 뭐 이어서 원활하게 끌고 나가려고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후반기 시의회 임기가 시작됐는데 후반기 영주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운영 방침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9대 전반기에 길을 잘 닦아 놓으신 심재현 의장님의 바탕을 이어받아 이제 9대 후반기에는 시민 봉의 정진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나갈 생각입니다. 네. 전반기에는 초선 의원님들은 2년간의 의정 활동을 정책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셨고 풍부한 의정 활동과 경륜을 갖춘 다선 의원님들은 더 튼튼하게 뒤를 받쳐주고 계십니다. 네. 저는 뜨거운 열정과 경륜을 갖추신 의원님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정파를 초월하여 진정한 영주 시민의 대병자로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현재 영주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고맙습니다. 영주시는 일자리 감소와 정치권 여건 악화로 인한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습니다. 네. 현재 영주시는 시세의 마지막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만 인구 붕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먼저 양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유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지역의 현안인 베어링 국가사안단 조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부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여 기업들의 입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객 등 이동 인구의 증가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도 중요합니다. 영주댐 관광자원 활성화와 선비세상 판타시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사무 직결되는 농업과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 분야 대한 지원도 꼼꼼히 챙겨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시세의 마지노선 10만 인구 말씀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4월에 영주시 인구가 10만 명이 붕괴가 됐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4월 통계로 해서 99,960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그래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생각이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주시의회는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존중과
인정의 원칙에 바탕을 두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영주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민의 뜻이 반영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시행정부 독단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세심하게 감시하고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 의회와 시집행부는 시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야 하는 동반자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수레의 두 수리바퀴처럼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지혜를 모으는 한편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오로지 영주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함께 봉사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래 지적돼 왔지만 잘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이게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자주 들립니다. 자, 영주시 의회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가요? 예, 그 시민들의 눈소리가 좀 따갑긴 합니다만은 영주시 의회는 해외 연수를 함께 있어 내실을 다지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계획에서부터 신행사 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해외 연수 과정에서 배우고 체험한 내용들은 의정활동에 있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고 연수 과정에서 맺은 인연으로 영주시 특산물의 대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기관 방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도 남지 않도록 절차의 투명성과 운영에 성실히 안전을 기해 충실한 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많은 희망과 격려를 안고 출발한 제9대 영주시의회도 벌써 이연이 훌쩍 완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할 제9대 후반기 영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사무질 향상을 위해 전반기보다 더 열심히 달려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성원에 제9대 후반기 영주시의회를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고 부족한 점은 엄히 부지짓고 잘하는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위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시의장 선출되신 것 축하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영주시 영주시의회 김병기 후반기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갑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핵무장에 대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최요한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난데없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론이 떨어졌습니다. 예. 자, 나경원 후보가 이제 깃발을 들었고 이제 나 후보 혼자 이제 찬성하는 거고 나머지 세 후보는 지금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이죠. 6.25 한반도전쟁 74주년에 나경원 후보가 페북에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라고 썼어요. 이유는 국제정세와 안보 환경이 변하고 있다. 나머지 후보들은 즉각적인 핵무장론에 거리를 뒀죠.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춘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지금 중요한 것은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고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맺어지면서 한반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집권 여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 자체의 핵무장론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나라 핵무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텐데 글쎄요. 현실적으로 글쎄 그게 가능할까라는 저는 좀 뭐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이 좀 들고 만약에 갖춘다 한들 그게 우리나라 그 안보에 도움이 될까 그 시민들의 어떤 그 뭐 안녕에 도움이 될까 뭐 이웃 나라 일본 중국 가만히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한반도 정세가 어수선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 얘기가 나오니까 자 바로 미국이 화들짝 놀라는 그런 표정인데요. 자 워싱턴 선언으로 충분하다면서 선긋기를 했죠. 예,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 외교협회 행사에서 한반도에서 핵 억제를 강하게 위해 워싱턴 선언 왜 추가 조치가 필요하냐 기자들에게 질문했거든요. 예.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워싱턴 선언이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 우리는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단계를 이해하는 것에 목표를 맞춰야 된다.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외교적인 언어라는 것이 워낙 수사적이기도 하고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워싱턴 선언이 있고 그에 따른 단계적 행동을 하면 된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필요 없다. 왜? 워싱턴 선언이 있으니까. 무슨 환원론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네요. 뭐 워싱턴 선언 얘기 자꾸 하는데 이 워싱턴 선언이 뭔지 좀 가물가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작년 4월 26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70주년 맞이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합의 문서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NPT상,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그리고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제어하긴 한다. 이거 다시 해석하자면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미 간 차관부급 상세협의체인 핵협의 그룹을 신설한다. 이 핵협의 그룹을 통해서 뭐 동맹 간 정보 공유, 공동기획, 뭐 공동 실행 체계 등등등 해서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핵협의 그룹을 만들면 그렇게 된대요. 근데 진짜 그러냐? 저 이거 묻고 싶거든요. 핵협의 그룹 만들면 진짜 그렇게 되냐? 그리고 세 번째로 전략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등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이건 쉽게 말씀드려서 뭐 핵잠수함이든 뭐 핵항모든 간에 뭐 상시 배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주 한반도에 들어와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측은 그때 박지원 외교부 장관이 핵 억지력 계기가 만들어졌다 하면서 박수를 쳤고요. 근데 부정적 평가하는 측은요. 한국에 대한 족쇄가 강화됐다. 한국민의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 미국이 워싱턴과 뉴욕이 핵공격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 보여줄 거냐라는 질문에는 답이 안 된다. 이거 누가 얘기는 조선일보에서 반대했습니다. 이거 진보신문에서 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했다고 이렇게? 조선일보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 해석이 그렇습니다. 긍정, 부정 엇갈린다.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이 이게 그때군요. 그러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워싱턴 방문해서 그래서. 거기서 뭐죠? 우리 미국에 대한 투자 굉장히 뭐 약속해주고 투자 퍼부어주고 선물 엄청 많이 주고 선물 엄청 많이 주고 이제 받은 게 이제 워싱턴 선언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NCG 그러니까 핵 협의 그룹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유럽 수준만큼 우리가 이게 약속이 담보된 거냐 그때 좀 논란이 많았던 말이 많았었죠. 그 기억이 좀 나네요. 자, 우리나라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얘기하니까 담당자가 워싱턴 선언이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미국 담당자가 이제 답한 꼴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적 핵 개발을 할 능력은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요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역량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예. 또 핵 개발을 위한 고폭, 기폭, 유도 장치 다 가지고 있고요. 플루토늄 탄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위해서 가상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대체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핵실험 하지 않더라도. 우라늄 탄 같은 경우 핵실험 아예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사용 후 핵 연료에 플루토늄이 있거든요. 그거 순도 높이면 핵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핵 개발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 한 3개월이면 끝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예. 우리나라는 돈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 예. 근데 1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제재를 견디면 우리는 핵보유국이 된다. 이게 참 순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 NPT 탈퇴되잖아요. 예. 그럼 중국과 러시아, 유럽 제재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3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부터 타격을 입죠. 북한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은 수출과 금융에 신경 안 쓰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 높죠. 금융에 대한 개방 체제가 세계적이죠. 만약 형식적인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탄두 운송 수단 결합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단기간 핵 개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래서 핵 개발 자체는 기술이나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 개발에 따른 어떤 반작용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다 이거군요. 당장 일본, 중국 짐 싸들고 막을 건 뻔하고 난리가 나죠. 예, 유엔 제재 이런 것 등등 해서 현실 가능성은 좀 낮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꾸준히 핵 개발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실제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실행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1970년대 대탕트 분위기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한다 막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화났다는 거 아닙니까? 갈 테면 가라. 우린 핵 개발하겠다.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때 미국이랑 같이 그 손을 안 잡고 프랑스랑 손을 잡았어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만약에 75년도라고 하는데 프랑스의 국영 원자력 기업인 SGN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제철의 기술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은 바로 핵 개발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연간 20kg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다급해져서 왜냐 한국이 핵 개발되면 나머지 도미노로 막 난리가 나니까. 다 핵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도. 그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 그 CIA 의원들이 우리나라 청와대, 대한 국방부, 과학기술처, 국가부처 부서장까지 한 명씩 다 달라붙어서 하면 안 된다고 압박을 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전 끝까지 가겠다는 결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완전히 압박을 해서 결국은 76년도에 서명하면서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그때 핵 개발이 88% 진척됐다 이렇게 보고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전에 옐로우 케이크라고 불리는 우라늄 농축 분말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 개발 된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였군요. 예, 이미 다. 이게 이제 70년대 얘기니까 지금 핵 개발하는 거는 문제도 아닌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 결국 이렇게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러 정상회담의 후폭풍이자 안보 불안으로 등장한 이 자체 핵무장론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최유한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진영에서는요, 지금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뭐냐, 한반도의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한국에서 넘겨서 한미동맹 비용 줄이자는 얘기예요. 돈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핵무장 하려면 NPT 10조 2랑 3개월 전에 유엔 안보리에 설명하고 탈퇴하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유럽 해가지고 제재가 갈 것이다. 근데 또 이제 만장일치가 돼야 되니까 미국이 거부하면 된다.
그럼 미국이 거부하면은 유엔 제재를 미국이 피할 수가 있다. 미국이 우리 편 들어서 이제 그걸 거부를 해주면 유엔 제재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뭘 믿고 그렇게 합니까? 미국이 NPT라는 최후의 핵 안보 시스템까지 무너뜨리면서 오로지 한국이란 나라 한 나라만 위해서 거부권 행사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이 핵 개발한다 그러면요. 일본 어떻게 합니까? 당장 50개 이상 핵 만들 수 있거든요. 일본도. 일본은 대만, 뭐 우리보다 더 발전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쪽 분야는. 예. 사우디아라비아, UAE 다 자기들 NPT 탈퇴하고 그렇죠. 핵 만들겠다고 핵 도미노 현상 지구 망합니다. 망하죠. 예. 안 됩니다. 미국이 거부권 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이야기하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도 이거 알 텐데 왜 이걸 들고 나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자, 다른 방식으로 핵을 보유하는 방법이 바로 잠재적 핵 능력 보유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당장 핵무기 개발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로 그 전 단계까지는 가자. 구체적으로 사용 후 연료병 제철이나 우란 농축하는 거 여기까지 가서 잠재적으로 핵 능력을 일단 가지고 있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필요로 하거든요. 미국이 응합니까? 안 하지. 이 역시도 순진한 주장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잠재적 핵 능력 보유하는 거 이것도 순진한 생각이다. 미국이 인정 안 하죠. 근데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게 핵 무기를 보유한다. 여기에 혹시 찬성할 나라가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없죠. 단 한 나라도 러시아, 없죠. 일본, 미국 다 우리나라 통일 반대하는 것처럼 다 싫어해요. 그렇죠. 단 한 나라도 좋아할 나라는 없고. 없죠. 이제 뭐 긴장도 그 위험도는 점점 가중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집권 여당 당대표 선거에 독자적 핵무장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우호조약 후보폰에 나온 겁니다.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김정은은 계속 동맹 이야기하자 푸틴 동맹이라는 단어 한 번도 사용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행 계획이 없는 그 우호조약입니다. 지금 이 북러 우호조약에 대해서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우리 내부에서 먼저 핵 자강론이 등장했고 11월 미국 대선 끝나면은 뭐 트럼프 정부가 되는지 다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다시 틀림없이 부상할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핵무장론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이 논쟁이 어떤 크기를 갖는지 평화는 돈으로라도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누구 말대로 강력한 힘으로 다스려야 되는지 이견이 많으니까 이거를 공론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제도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견조차 모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견조차 모을 능력이 되나 모르겠어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을 생각한다면은 이거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내부에 있는 상황조차 모으지 못하는 이 이견들 공론으로 좀 만들어서 제도화하는데 준비 좀 합시다. 미리 좀 준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북러 우호 조약으로부터 시작된 이 파장,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라는 이 엄청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내부는 이 이야기를 서로 공론화시키는 그런 소통 능력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